여러분, 충격적인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지난달 부산에서 75세 할아버지가 재혼 1년 만에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재혼 때문이었습니다. 차라리 혼자 살았으면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라는 유서를 남겼다고 해요. 도대체 재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6가지 이유를 들으시면 왜 많은 어르신들이 재혼을 후회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특히 세 번째 이유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무서우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늙어 재혼이 진짜 미친 짓인 첫 번째 이유는 건강보험료 폭탄 부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모르고 재혼했다가는 노후 자금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거든요. 특히 첫 번째 이유인 건강보험료 문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심각해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재혼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오를 수 있어요. 특히 배우자가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라면 더욱 심각해집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혼자 살 때는 월 3만 원 정도만 내던 건강보험료가 재혼 후에는 갑자기 월 15만 원, 심지어 20만 원까지 뛸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새로운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합산되면서 보험료 산정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새 배우자가 과거에 미납한 보험료까지 연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김 할머니는 재혼 후 건강보험료가 월 25만 원으로 뛰어서 매달 노후 자금을 까먹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1년이면 30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3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죠. 게다가 새 배우자가 만약 과거에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면 그 미납액까지 함께 내야 할 수 있어요. 한 할아버지는 새 부인의 과거 미납액 500만 원을 갑자기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요.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된 거죠. 더욱 황당한 건 새 배우자가 고액 자산가라면 보험료가 상한선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월 최대 40만 원까지도 가능해요. 1년이면 480만 원이에요. 이게 10년이면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지역가입자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해요. 두 사람의 재산과 소득이 모두 합쳐져서 보험료가 계산되거든요. 예를 들어 각자 집 한 채씩 가지고 있었다면 재산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대구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는 재혼 전에는 월 4만 원 정도 건강보험료를 내셨는데 재혼 후에는 월 35만 원이 되었다고 해요. 새 부인이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게 재산으로 합산되면서 보험료가 폭등한 거죠. 더 심각한 건 이런 보험료 인상을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결혼신고를 하고 나서야 새로운 보험료를 통지해 주거든요. 그때 가서 깜짝 놀라는 거죠. 또한 새 배우자가 개인 사업자였다면 사업소득까지 합산되어서 보험료가 계산돼요. 사업이 잘 되던 시절에 높은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현재는 소득이 없는데도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두 번째 이유를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다음 두 번째 이유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늙어 재혼이 진짜 미친 짓인 두 번째 이유는 기존 연금 수급권 상실 위험입니다. 여러분, 앞서 건강보험료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이번엔 정말 평생의 노후 보장을 날려버릴 수 있는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바로 연금 수급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재혼을 하게 되면 기존에 받던 연금이나 받을 예정이던 연금을 잃을 수 있어요. 특히 유족연금이나 배우자 연금 같은 경우는 재혼과 동시에 바로 중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남편이 돌아가신 후 유족연금을 받고 계시던 할머니가 재혼을 하면 그 순간부터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돼요. 월 80만 원씩 받던 유족연금이 사라지는 거죠. 1년이면 96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은 경우예요. 실제로 대전에 사시는 이 할머니는 돌아가신 남편의 공무원 유족연금을 월 120만 원씩 받고 계셨는데 재혼 후 이 연금이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해요. 새로운 남편과 헤어지고 싶어도 이미 잃어버린 연금은 되돌릴 수 없어요. 게다가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가 사망한 후 받는 유족연금은 재혼하면 즉시 중단돼요. 한 할아버지는 부인이 돌아가신 후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했는데 월 90만 원의 연금이 사라져서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군인연금이나 별정우체국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들은 더욱 엄격해요. 한번 재혼하면 평생 다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전직 군인이셨던 박 할아버지는 재혼 후 월 110만 원의 유족연금을 잃었다고 해요. 더욱 황당한 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연금 수혜자 변경을 요구받거나 새 배우자가 연금 관리를 간섭하는 경우도 생겨요. 한 할머니는 재혼한 남편이 개인연금을 해지하라고 계속 압박해서 결국 중도 해지했다가 큰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장애연금이나 기초연금도 새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합산되면서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혼자 살 때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재혼 후 새 배우자의 재산 때문에 소득 기준을 초과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김 할머니는 기초연금 월 30만 원을 받고 계셨는데 재혼한 남편이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어서 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었어요. 결국 기초연금도 중단되고 유족연금도 중단되어서 월 수입이 110만 원에서 0원이 되었다고 해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연금 중단 사실을 재혼 전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결혼하고 나서 연금공단에서 통지서가 와서야 알게 되거든요. 그때는 이미 늦었죠. 특히 요즘은 개인연금 상품들도 복잡해서 재혼으로 인한 영향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워요. 보험회사마다 약관이 다르고 수혜자 변경이나 연금 지급 조건이 바뀔 수 있거든요. 또 다른 문제는 연금 수급권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재혼으로 인해 유족연금이 중단되면 나중에 이혼하거나 새 배우자가 사망해도 원래 연금을 다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광주에 사시는 최 할머니는 재혼했다가 3년 만에 이혼했는데 잃어버린 유족연금은 되돌릴 수 없었다고 해요. 3년간 연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앞으로 평생 받을 수 없다니 정말 후회가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연금 전문가들은 재혼 전에 반드시 연금공단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서 정확한 영향을 파악하라고 조언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사랑에 빠져서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혼하시는 게 문제죠. 그런데 이것도 약과예요. 세 번째 이유는 정말 경제적으로 치명적인데 반드시 확인하세요. 늙어 재혼이 진짜 미친 짓인 세 번째 이유는 건강 상태 악화 시 버림받을 위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보험료와 연금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모두 심각했죠? 하지만 이번 세 번째는 정말 인간적으로 가장 슬프고 무서운 이야기예요. 바로 몸이 아플 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사랑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 현실이 달라져요. 특히 건강이 나빠지면 새로운 배우자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재혼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중병에 걸리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새 배우자로부터 버림받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특히 치매, 중풍, 암 같은 중증 질환이 생기면 상황이 급변하죠.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는 재혼 2년 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새 부인이 이런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다며 바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해요. 혼자서 병원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더 무서운 건 새 배우자가 간병을 핑계로 재산을 빼돌린 후 사라지는 경우예요.
부산에 사시는 이 할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게 되자 새 남편이 병원비가 많이 든다며 집 명의를 자신으로 바꾸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명예 이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돌연 사라져 버렸죠. 특히 치매에 걸리면 더욱 취약해져요. 대구에 사시는 김 할아버지는 경증, 치매 진단을 받자마자 새 부인이 치매 환자 못 돌본다며 이혼을 요구했다고 해요. 법적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새 부인이 계속 괴롭히고 방치해서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야 했죠. 또 다른 문제는 새 배우자의 자녀들이 개입하는 경우예요. 처음에는 재혼을 반대했던 새 배우자. 자녀들이 부모가 아프면 우리가 돌볼 수 없다며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해요. 실제로 광주에 사시는 최 할머니는 새 남편이 암에 걸리자 남편의 자녀들이 계모니까 당연히 돌봐야 한다며 모든 간병 부담을 떠넘겼다고 하더라고요. 더욱 황당한 건 건강할 때는 사랑한다고 했던 새 배우자가 몸이 아프면 갑자기 냉정해진다는 거예요. 병원 동행도 거부하고 약값도 아깝다고 하면서 점점 소외시키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인천에 사시는 정 할아버지는 재혼 3년 만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는데 새 부인이 이런 병이 있는 줄 몰랐다며 사기 결혼이라고 주장하면서 이혼 소송을 걸었다고 해요. 법정에서 속았다고 주장하는 새 부인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무서운 건 응급 상황에서도 새 배우자가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예요. 한 할머니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새 남편이 병원비가 부담된다며 119 신고도 늦게 했다고 해요. 다행히 이웃분이 발견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또한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경우 새 배우자가 치료를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이도 많은데 무슨 치료냐며 적극적인 치료를 반대하거나 병원비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면서 치료를 중단하라고 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새 배우자가 보험금이나 상속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예요. 실제로 한 할아버지는 암 수술 후 새 부인이 생명보험 수혜자 변경을 계속 요구했다고 해요. 만약을 대비해서라고 하면서 말이죠. 또 다른 문제는 기존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욱 악화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프면 자녀들이 달려와야 하는데 새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들도 어색해하고 개입을 꺼리게 되죠. 결국 아픈 몸으로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울산에 사시는 윤 할머니는 갑상선암 수술을 받을 때 새 남편은 바쁘다며 수술실 앞에도 오지 않았고 기존 자녀들도 새아버지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혼자서 수술을 받고 회복해야 했죠. 그런데 네 번째 이유는 이런 개인적인 문제보다도 더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피해를 주는데 이어서 꼭 확인하세요. 늙어 재혼이 진짜 미친 짓인 네 번째 이유는 새로운 배우자의 빚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새 배우자가 얼마나 빚이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워요. 특히 어르신들은 사랑에 빠지면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결혼 후에 갑자기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박 할머니는 재혼한 남편의 사업 실패로 3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고 해요. 평생 모은 집까지 팔아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결혼 전에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만 했는데 알고 보니 이미 파산 직전이었던 거죠. 더 무서운 건 새 배우자가 몰래 본인을 보증인으로 등록해 놓는 경우예요. 부산에 사시는 이 할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서 보증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1억 5천만 원 갚으세요 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해요. 새 부인이 몰래 서류에 서명을 받아서 보증인으로 등록해 놓았던 거죠. 특히 신용카드 빚이 가장 위험해요. 카드 한도가 높은 경우 수천만 원씩 쌓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구에 사시는 김 할머니는 새 남편의 카드 빚 8천만 원을 떠안게 되었다고 해요. 남편이 내가 갚을 테니까 잠깐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승낙했는데 결국 자신이 모든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또 다른 문제는 도박으로 인한 빚이에요.
광주에 사시는 최 할아버지는 새 부인이 경마와 카지노에 빠져서 만든 빚 2억 원을 떠안게 되었다고 해요. 부인이 마지막이니까 도와달라며 계속 돈을 요구했는데 결국 집까지 담보로 잡혀버렸죠. 더욱 황당한 건 새 배우자의 전 배우자나 자녀들이 만든 빚까지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예요. 인천에 사시는 정할머니는 새 남편의 전처가 만든 병원비 3천만 원을 갚으라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요.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지만 새 남편이 가족이니까 도와달라며 계속 압박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사채업체 빚이 가장 무서워요.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울산에 사시는 윤 할아버지는 새 부인의 사채 빚 5천만 원을 떠안았는데 이자만 월 1천만 원씩 나온다고 해요. 결국 연금을 모두 이자로 갚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한 세금 체납도 큰 문제가 돼요. 새 배우자가 과거에 사업을 하면서 밀린 세금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부부 공동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한 할머니는 새 남편의 체납 세금 1억 2천만 원 때문에 본인 명의의 집이 압류되었다고 해요. 더 심각한 건 이런 빚들이 결혼 후에 하나씩 드러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빚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카드빚, 대출, 사채, 보증빚 등이 줄줄이 나타나는 거죠. 전주에 사시는 송 할아버지는 빚이 온수도 꼭지 같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빚이 나타난다고요. 특히 무서운 건 새 배우자가 사랑한다면 도와달라며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하면서 계속 돈을 요구하죠. 하지만 대부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다섯 번째 이유도 더 심각한 문제인데 반드시 확인하세요. 늙어 재혼이 진짜 미친 짓인 다섯 번째 이유는 상속 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네 가지 이유를 들으셨는데 모두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이번 다섯 번째는 정말 가족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무서운 이야기예요. 바로 상속 문제로 인한 끝없는 법정 다툼이에요. 재혼을 하게 되면 상속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기존 자녀들이 받을 상속분이 새 배우자에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특히 새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으로 절반을 가져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억 원의 재산이 있던 아버지가 재혼하면 원래 자녀들이 나눠 가질 10억이 새 배우자 5억, 자녀들 5억으로 바뀌는 거죠. 자녀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상속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새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그 재산이 새 배우자의 자녀들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평생 모은 재산이 남의 집 자녀들에게 가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김 할머니는 재혼한 남편이 사망한 후 남편의 전처 자녀들과 5년간 법정 다툼을 벌였다고 해요.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자녀들이 계모가 재산을 가로챘다며 소송을 걸었던 거죠. 특히 부동산 문제가 가장 복잡해져요. 부산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는 재혼 후 새 부인 명의로 집을 바꿨는데 본인이 사망하자 기존 자녀들과 새 부인 사이에 집 소유권을 두고 치열한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고 해요. 더욱 황당한 건 새 배우자가 유언장 작성을 강요하는 경우예요. 대구에 사시는 이 할머니는 새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만약을 대비해서라며 자신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쓰라고 계속 압박했다고 해요. 또 다른 문제는 새 배우자의 자녀들이 개입하는 경우예요. 광주에 사시는 최 할아버지는 새 부인의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가 돌봐드리니까 재산은 당연히 우리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상속을 요구했다고 해요. 특히 치매에 걸리면 더욱 취약해져요. 인천에 사시는 정할머니는 경증 치매 진단을 받자 새 남편이 급하게 재산 명의를 자신으로 바꾸려고 했다고 해요. 관리해 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또한 공동 명의로 된 재산도 문제가 돼요. 울산에 사시는 윤 할아버지는 새 부인과 공동 명의로 집을 샀는데 새 부인이 먼저 사망하자 새 부인의 자녀들이 집의 절반 지분을 요구하며 집을 팔라고 압박했다고 해요.
더 심각한 건 새 배우자가 기존 자녀들을 상속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경우예요. 전주에 사시는 송 할머니는 새 남편이 내 자녀들은 이미 다 컸으니까 상속받을 필요 없다며 자신의 자녀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라고 강요했다고 해요. 특히 무서운 건 새 배우자가 법적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예요. 창원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는 새 부인이 혼인 신고 후 바로 자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재산을 이동시켰다고 해요. 또 다른 문제는 상속세 부담이에요. 재혼으로 인해 상속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세금 계산도 어려워지고 때로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생겨요. 더욱 복잡한 건 새 배우자의 전 배우자 자녀들까지 개입하는 경우예요. 우리 아버지 재산을 지켜달라며 새로운 소송을 거는 거죠. 한 할머니는 도대체 몇 명과 싸워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무서운 건 이런 법정 분쟁이 몇 년씩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변호사비, 인지대, 감정료 등으로 수천만 원이 들어가죠. 정작 상속받을 재산보다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늙어 재혼이 진짜 미친 짓인 6번째 이유는 생활 패턴 충돌로 인한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이 6번째 이유가 정말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현실이에요. 바로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젊을 때 결혼하면 서로 맞춰가면서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60대, 70대에 재혼하면 이미 수십 년간 굳어진 생활 습관을 바꾸기가 정말 어려워요.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박 할머니는 새 남편과 기상시간부터 충돌이 시작된다고 해요.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인데 새 남편은 오전 9시에야 일어나거든요. 아침 준비하는 소리 때문에 매일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더 심각한 건 식사 시간과 메뉴 문제예요. 부산에 사시는 이 할아버지는 새 부인이 저녁을 5시에 먹자고 하는데 본인은 7시에 먹던 습관이라 매일 갈등이 생긴다고 해요. 게다가 새 부인은 매운 음식을 못 먹는데 할아버지는 김치찌개 없으면 밥을 못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TV 시청 문제가 가장 스트레스가 심해요. 대구에 사시는 김 할머니는 새 남편이 스포츠만 보려고 하는데 본인은 드라마를 봐야 한다며 매일 리모컨 쟁탈전을 벌인다고 해요. 결국 거실에서 편안히 쉴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문제는 청소와 정리정돈 방식이에요. 광주에 사시는 최 할아버지는 새 부인이 하루에 3번씩 청소를 하는데 본인은 일주일에 1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갈등이 생긴다고 해요. 너무 깔끔 떤다며 숨이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더욱 황당한 건 화장실 사용 패턴까지 충돌하는 경우예요. 인천에 사시는 정 할머니는 새 남편이 화장실에서 30분씩 있는 바람에 본인이 사용할 수 없어서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해요. 아침마다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는 게 일과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잠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울산에 사시는 윤 할아버지는 새 부인이 코를 심하게 골아서 잠을 못 잔다고 해요. 40년간 혼자 자던 습관 때문에 옆에 사람이 있으면 잠이 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온도 조절 문제도 큰 갈등이 돼요. 전주에 사시는 송 할머니는 새 남편이 더위를 많이 타서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는데 본인은 추위를 많이 타서 매일 온도 조절 때문에 싸운다고 해요. 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외출 시간과 빈도도 문제가 돼요. 천안에 사시는 오 할머니는 새 남편이 매일 산책을 나가자고 하는데 본인은 집에서 쉬는 걸 좋아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왜 매일 나가야 하냐며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문제는 약 복용 시간이에요. 목포에 사시는 신 할아버지는 새 부인이 약을 정확한 시간에 먹어야 한다며 알람을 맞춰 놓는데 본인은 대충 아무 때나 먹던 습관이라 그 소리가 스트레스라고 해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매일 반복되니까 참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한번 제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 인생에서 진짜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남편 챙기고 아내 눈치 보고 자식 키우느라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정작 당신 자신의 꿈과 감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부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은 사라지고 모든 선택과 감정이 상대방에게 예속돼 버렸습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공감받지도 못한 채 침묵으로 지나친 날들이 쌓여갈수록 마음속 허기는 깊어만 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부라도 내 인생은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늙어서도 무너지지 않고 외롭지 않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부부라도 내 인생이 따로 있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와 사는 지역을 댓글에 남기시고 영상에 대한 어떤 의견도 좋으니 같이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부부라도 내 인생을 따로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제적 독립 없이는 진정한 독립도 없습니다. 잔소리를 참아야 밥 한 끼를 먹고 눈치를 봐야 용돈을 받을 수 있는 삶은 결코 평화로운 노후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 순간이 위기이고 매 대화가 모욕입니다. 카드 결제 내역 하나에도 따져 묻는 소리에 먹고 싶은 것도 맘대로 못 사는 현실. 이것이 부부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감옥입니다. 정작 돈을 버는 사람이 아프거나 무너지면 경제권을 쥐지 못한 배우자는 하루아침에 무력해집니다. 병원비는 물론 장례비, 생활비,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내밀고 주변의 도움을 청해야만 버틸 수 있는 비참한 나날이 시작됩니다. 그제서야 후회합니다. 왜 내 통장 하나 만들지 않았는지, 왜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을 챙기지 않았는지를 말입니다. 늦기 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노년은 비참함 그 자체로 끝나게 됩니다. 충격적인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6세 황영자 씨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으로 일하며 번 돈으로 집을 장만했고 아이 셋을 키우며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가정을 돌봤습니다. 황 씨는 자신이 일은 안 해도 남편 연금 하나면 노후는 든든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누워 있었고 연금 수령 계좌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어 황 씨는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는 쌓여갔고 자식들은 우리도 사정이 어렵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황 씨는 몇 개월 만에 집도 팔고 남편을 요양병원에 보낸 뒤 본인은 월세방으로 쫓기듯 나와야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남편이 숨을 거두고 난 뒤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죽자 갑자기 자식들이 몰려와 유산 문제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황 씨가 평생 돌봐온 남편의 재산임에도 법적으로 그녀는 증여 없이 살아온 배우자일 뿐이라며 자식들이 절반을 요구한 것입니다. 황 씨는 울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당신들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게 대가냐? 하지만 자식들은 단호했습니다. 법이 그렇잖아, 엄마. 이 사건 이후 황 씨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경제적 독립 없으면 인생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부부라도 내 돈은 꼭 따로 챙겨야 한다. 내 통장이 없으면 내 인생도 없는 거다. 지금은 소박한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황 씨는 국가에서 주는 기초연금에 자투리 알바를 하며 생활을 꾸려나갑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지금이 더 편해.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나한테 꼭 필요한 만큼만 벌고 쓰니까. 오히려 자유야. 경제적으로 독립한다는 건 단지 돈을 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돈을 가지면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눈치 보며 살아가는 수동적 삶에서 벗어나 주도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그러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통장을 점검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작게나마 나만의 수입, 나만의 자금, 나만의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부라도 내 인생 따로 있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이걸 놓치면 인생 전체가 종속됩니다. 당신의 노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돈을 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서로를 탓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노년의 갈등은 언제나 사소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왜 약을 안 챙겨왔어? 이제 좀 귀찮게 하지 마. 그 말 한마디에 쌓여있던 감정이 터지고 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 독설이 쏟아집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원망만 남고 의지하고 싶었던 존재가 이제는 짐처럼 느껴집니다. 늙을수록 짜증은 커지고 인내심은 줄어들며 결국 말끝마다 상처가 남습니다. 젊었을 땐 애써 참아 넘겼던 말들도 노년에는 칼이 됩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치니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지고 무심한 행동에도 서러움이 폭발합니다. 상대가 짜증을 내면 저 인간은 이제 나를 귀찮아하는구나로 해석되고 평생의 서운함이 그 순간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결국 남는 건 서로 탓하기입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이 지경이라고 서로를 향한 비난이 일상이 되고 맙니다. 결국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 부부 사이는 협력의 관계가 아니라 견딤의 전쟁터가 됩니다. 오랜 동반자가 아닌 서로를 갉아먹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거리입니다. 함께 살아도 인생만큼은 따로 살아야 서로에게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원망이 아닌 존중이 남고 잔소리 대신 침묵의 배려가 남습니다. 때로는 따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충격적인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4세 정호진 씨 부부는 50년 가까이 함께 살았습니다. 한때는 자식들 사이에서 금슬 좋은 부부로 불리던 두 사람이었지만 은퇴 이후부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남편 정 씨는 몸이 불편해져 외출을 꺼리게 됐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며 점점 불만이 쌓였습니다. 당신은 맨날 앉아서 TV만 보고 나는 뼈 빠지게 집안일해도 고맙다는 말도 없고. 싸움은 점점 커졌습니다. 손주들 생일잔치 자리에서도 서로의 허물을 끄집어내며 창피를 주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자식들은 눈치를 보며 말렸지만 정 씨 부부는 이미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내는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딸의 집 근처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뭐하러 따로 살아? 부부는 같이 있어야지. 하지만 정 씨 부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따로 살면서 사이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정 씨는 버스를 타고 아내 집에 놀러 갑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조용한 대화를 나눕니다. 다시는 서로를 탓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같이 살 땐 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근데 따로 살고 나니까 이 사람이 참 따뜻했구나 하는 걸 다시 느껴요. 정 씨도 말합니다. 혼자 있으니 내가 얼마나 아내에게 기대고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제는 만나면 고맙단 말부터 나옵니다. 이처럼 인생 후반전에는 무조건 같이 있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 있다고 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의 여유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거리, 그 거리가 있어야 고마움이 피어납니다. 지나온 세월을 서로 탓하지 않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마음의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거리가 결국은 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부부라고 무조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더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더는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각자의 인생을 따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부부의 마지막 모습이고 남은 삶을 품위 있게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나만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늙어서까지도 우리라는 이름에 묶여 내 인생을 통째로 맡긴다면 결국 내 행복은 언제나 나중으로 밀려납니다. 오늘 먹고 싶은 음식도
가고 싶은 여행도 하고 싶은 취미도 모두 배우자의 눈치를 보며 결정하게 됩니다. 당신은 왜 그것만 좋아하냐? 돈 아깝게 그런 걸 왜 배우냐? 그 나이에 거긴 좀 아니지 않냐는 말 앞에서 나의 기쁨은 쪼그라들고 결국 나는 나를 잃어갑니다. 행복이란 건 결국 작은 선택의 자유에서 시작됩니다. 새 옷을 입는 기쁨,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즐거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소소한 자율성. 그러나 부부 생활이라는 틀 안에서는 그 사소한 자유조차 허락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참고 살아온 당신에게 이제는 내 차례라는 생각이 왜 이기적으로 들려야 합니까? 인생 후반부는 누군가의 아내나 남편이 아니라 오직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분리가 필요합니다. 감정에서, 일정에서, 그리고 공간에서의 분리가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누군가를 맞춰주며 살아온 세월은 이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양보도 희생도 이해도 필요 없는 시간 속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권리이며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3세 배윤희 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배 씨는 남편과 45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무뚝뚝한 성격이라도 가족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존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퇴직한 이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짜증을 내고 식사 메뉴 하나에도 시비를 걸며 하루 종일 TV만 보는 남편을 보며 배 씨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좋아하던 그림 수업을 다니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잘해라며 단칼에 잘랐습니다. 함께 가고 싶었던 제주 여행도 해보고 싶었던 플라워 클래스도 남편의 무관심과 무시 속에서 하나둘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숨막히고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외딴 감옥처럼 느껴졌다고 배 씨는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새로 생긴 도서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시 창작 수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몰래 다녔습니다. 남편이 싫어할까봐 시장 다녀온다며 가방에 노트를 숨겨놓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몰래 다닌 끝에 그녀는 자신이 쓴 시로 지역문예지에 당선되었고 마을에서 작은 낭송회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로 돈 버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힘들게 다니냐. 그 순간 배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 옆에 있어서는 절대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 결국 배 씨는 오랫동안 모아둔 적금을 털어 작은 임대주택 하나를 얻어 홀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몰려왔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매일 시를 쓰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소풍도 다닙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SNS 계정을 만들어 자신의 작품을 공유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생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써야죠. 내 마음이 기뻐야 건강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내 행복을 대신 살아주지 않으니까요. 행복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직접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늙어가며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가장 아픈 건 낯선 이의 말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의 무심한 한마디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되는 잔소리, 무시, 핀잔, 그리고 멸시. 젊을 땐 참고 넘겼던 말들이 나이 들수록 독처럼 번지고 마음속을 파고듭니다.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내가 돈 벌 땐 당신 뭐 했어? 그 나이 먹고도 생각이 그 모양이야? 이런 말들은 부부 사이에서 너무도 흔히 오갑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았다는 이유로 말 안 해도 안다는 착각 속에 예의와 배려는 사라지고 상처만 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니까 가장 쉽게 다칩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도 변명할 기운도 없습니다. 결국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노년의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정신적 멍은 몸보다 더 오래 갑니다.
자존심은 무너지고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느낌의 우울감은 깊어집니다.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안다고 믿었던 사람이 내 상처를 가장 쉽게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었을 때 인생은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거리입니다. 따로 살아야 더 이상 찔리지 않습니다. 따로 있어야 덜 다칩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71세 정남순 씨는 40년 넘게 남편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젊었을 땐 말이 없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점점 까칠해졌습니다. 반찬이 왜 이 모양이야? 텔레비전 볼 거면 조용히 봐. 시끄럽게 좀 하지 마. 말끝마다 나오는 짜증과 불만은 정 씨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정 씨는 가끔 딸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습니다. 아빠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냥 좀 참고 넘기면 안 돼? 그 말에 정 씨는 더 이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처는 쌓였고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정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평생 한 것도 없으면서 왜 맨날 피곤하다고 징징대? 그 말에 정 씨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밤새 재봉틀을 돌리던 날들, 남편이 직장에서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올 때까지 불 꺼진 거실에서 졸던 시간들, 혼자 아팠던 날도 남편 밥 챙기느라 약 하나 못 먹던 기억들, 모두가 스쳐갔습니다. 내가 평생 한 게 없다고? 그 순간 정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기로. 그날 이후 정 씨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말은 줄이고 일정도 따로 짰습니다. 아침밥은 준비하지 않았고 남편이 시비 걸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로 방을 쓰고 식사도 제 시간에 혼자 챙겨 먹었습니다. TV도 각자 보고 일과도 분리했습니다. 꼭 해야 할 말만 짧게 하고 감정은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룸메이트처럼 한 집에 있지만 서로의 삶에 관여하지 않기로 스스로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만의 작은 일과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도서관으로 나가 신문을 읽고 오후에는 근처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오후엔 혼자 산책을 하며 시장에서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를 골랐습니다. 남편의 눈치도 말투도 비아냥도 들리지 않는 내 시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한 집에 살지만 철저히 따로 사는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그 사람 한마디에 울고불고 했어요. 지금은요? 그냥 들은 척도 안 해요. 내 일은 내가 챙기고 내 감정은 내가 지켜요. 한 집에 살아도 이제는 내 인생 따로 사는 중입니다. 이처럼 부부라 해도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아도 인생은 따로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의 거리, 독립된 일과 침범당하지 않는 자존감입니다. 상처를 줄이고 싶다면 물리적인 이별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정신적 분리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만 있다면 같은 집 안에서도 평화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서로를 너무 통제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부부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감시와 간섭으로 변질됩니다. 밥은 왜 제때 안 했는지, 친구는 누구를 만났는지, 돈은 어디에 썼는지, 외출은 왜 그리 자주 하는지. 모든 행동이 보고 대상이 되고 질문의 형식은 감시가 되고 조언의 말투는 명령이 됩니다. 결국 그 부부는 동반자가 아니라 감시자와 죄수로 전락합니다. 그 나이에 뭘 하겠다고 그러냐? 이 시간에 나가서 어딜 간다는 거야? 괜히 돈 써서 또 뭐 배운다고? 이 말들이 나오는 순간 자유는 사라지고 어감만 남습니다. 서로를 위해 산다는 명분 아래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 들고 상대도 마찬가지로 나를 조종하려 합니다. 이처럼 통제의 늪에 빠진 부부는 결국 상대를 미워하게 되고 자신마저 작아지게 됩니다. 자유가 없는 관계는 감옥입니다. 아무리 부부라 해도 인생의 모든 일정을 함께 움직이고 모든 취향을 강제로 공유하고
모든 선택을 사전에 허락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구속입니다. 배우자의 허락 없이 옷 하나 사기 힘들고 친구와의 약속도 설명해야 하고 혼자만의 시간이 죄책감이 되는 삶. 그것은 명백히 자기 인생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하지만 따로 산다는 건 이혼하거나 집을 나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일정을 분리하고 생각을 독립시키고 감정의 자유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따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를 덜 간섭하게 되고 덜 통제하게 되고 그래서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2세 서혜련 씨 부부는 사람들 사이에서 잘 사는 부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퇴직 후엔 함께 텃밭도 가꾸고 손주도 봐주고 동네 마실도 다니며 주변에 부러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남편 박 씨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아내의 일정을 하나하나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디 나가? 누구 만나? 몇 시에 들어올 거야? 돈은 왜 이렇게 많이 나갔어? 서 씨는 처음엔 애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걱정하니까 묻는 거겠지.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질문은 의심이 되었고 그 관심은 통제로 변했습니다. 시장을 다녀오면 봉투를 들춰보며 쓸데없이 샀다고 잔소리를 했고 친구들과 다녀온 카페에 대해선 그 나이에 카페는 무슨 카페냐고 비아냥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서 씨가 수채화 동호회에 가입했을 때 벌어졌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외출하고 작품을 집으로 가져오자 남편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그 시간에 손주나 좀 봐주지 저게 뭐하는 짓이야? 그 말에 서 씨는 며칠간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 시작한 일인데 왜 이렇게 죄인이 된 기분일까?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일정을 보고하지 않았고 외출 시각도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자신 명의 통장에서 조금씩 나눠 관리했고 식사도 하루에 한 번만 같이 하고 나머지는 각자 챙겨 먹었습니다. 말수가 줄었지만 다툼도 줄었습니다. 서로가 간섭하지 않자 오히려 예전보다 대화는 더 따뜻해졌습니다. 지금은 남편 박 씨도 서 씨의 일정에 신경을 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 씨의 그림을 보며 이건 예쁘네라고 말하기도 하고 서 씨가 없을 땐 혼자 라디오를 들으며 커피를 마십니다. 각자의 시간이 생기자 서로가 서로를 다시 존중하게 된 것입니다. 서 씨는 말합니다.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인생은 따로 살아야 해요. 그래야 서로 숨통이 트이고 오래 같이 있어도 안 질리죠. 이처럼 진짜 오래가는 부부는 같이 붙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통제하지 않고 자유롭게 놔두는 시간으로 결정됩니다. 부부 사이에 간섭이 깊어지면 사랑도 증발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자유에 대한 존중입니다. 감시 대신 신뢰, 통제 대신 선택, 명령 대신 이해. 이것이 진짜 부부의 미덕입니다. 부부라도 내 인생 따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얽매이지 않고 숨막히지 않고 끝까지 서로를 따뜻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잃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지금의 삶이 내가 원했던 노년의 모습인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라는 말이 입가에 맴도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 열심히 살았고 모든 걸 바쳐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남은 건 외로움과 후회뿐입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허탈함은 남 탓도 시대 탓도 아닙니다. 바로 버리지 못한 6가지 생각 때문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버리지 못한다면 당신의 노년은 계속 고통 속에 갇혀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6가지를 끝까지 들으셔야만 후회 없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노년이 행복하려면 첫 번째, 배우자 탓을 버려야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전남 목포에 사는 73세 정순자 씨는 결혼 생활 50년 동안 단 하루도 남편에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고생은 함께 했지만
고마움은 한 번도 듣지 못했고 잔소리와 훈계만이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건 저 인간 때문이야.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어도 지금쯤 얼마나 달라졌을까? 아침마다 남편이 물컵을 바닥에 놓는 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솟구쳤고 말끝마다 헛기침을 하는 버릇에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결국 큰 소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야. 하지만 그날 밤 침대 옆에서 쿨쿨 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정 씨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나도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 왜 나는 평생 이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고 내 인생이 불행한 이유를 그에게만 돌렸을까?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남편 탓을 하는 순간 내 삶의 주도권은 그에게 넘어가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불행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한 진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후 자신의 분노와 불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내서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글로 써보았고 평생 하고 싶었던 사군자 화실에 등록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동년배 여성들과의 수다, 자신만의 그림, 오롯이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그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똑같아요. 하지만 나는 달라졌어요. 정 씨는 더 이상 남편을 탓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를 들으면 그냥 걸음을 옮기고 괜히 언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자는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나의 하루는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노년의 불행은 대체로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원인을 대부분 배우자에게서 찾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곧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그 사람의 말투, 행동, 습관 하나하나에 짜증을 내는 동안 나의 감정과 에너지는 서서히 말라갑니다. 배우자를 탓하는 순간 나는 감정을 빼앗기고 하루를 잃고 결국 인생을 소모하게 됩니다. 상대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어야 할 건 내 시선입니다. 같은 사람을 다른 시선으로 보면 같은 날도 전혀 다르게 시작됩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대로 있어도 돼. 나는 내 방식으로 행복할 거야.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내 마음이 내 인생을 이끕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마음을 내 편으로 돌리십시오. 두 번째, 노년이 행복하려면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2세 이영수 씨는 평생을 오직 자식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은 아들 결혼 자금으로 내주었고 집을 팔아 마련한 보증금은 손주 육아비로 들어갔습니다. 부부는 월세살이로 전전하면서도 애만 잘 되면 되라는 말을 습관처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노후는 뒷전이었고 인생은 온통 자식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아이를 봐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육아 방식이 다르고 이제는 조부모의 도움이 부담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걸 희생한 자식에게 나가달라는 말을 듣는 그 순간 이 씨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내는 여전히 손주 간식을 싸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아왔구나. 정작 우리의 삶은 어디 있었나? 자식에 대한 집착은 부모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더불어 자식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 인생에 깊이 개입하고 자신을 희생한 만큼의 보상을 기대하는 순간 관계는 삐걱거리고 마음은 병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무서운 건 자식이 당신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기쁨, 관심, 시간, 존재 이유 모두가 자식에게 묶여 있다면 그 인생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영수 씨는 그 후로 지역복지관의 수채화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자신만의 그림을 완성해가는 그 시간 속에서 그는 비로소 내가 살아있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식한테서 눈 돌리니까 내 인생이 보이더군요. 자식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식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집착의 이유가 되어선 안 됩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정확히 모릅니다. 알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이제는 당신의 인생을 위해 당신 자신에게 집중할 때입니다. 진짜 노년은 그때 시작됩니다. 세 번째, 노년이 행복하려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란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김선자 씨는 평생 참는 게 미덕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속이 상해도 꾹 참고 서운해도 내색하지 않고 늘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지라며 혼자 속을 사겼습니다. 손주 생일에도 말없이 케이크를 준비하고 아프면서도 괜찮다고 웃으며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마음속엔 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알아주겠지. 하지만 돌아온 건 무심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엄마, 왜 요즘 그렇게 예민하세요? 그 순간 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고 중얼거리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식은 몰랐습니다. 그 눈물의 무게가 수십 년의 침묵과 기대의 결과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는 순간 우리는 기대라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말없이 베푸는 시간이 많아지며 그 기대는 더 커지고 상대의 무관심은 더 깊은 상처로 다가옵니다. 그 후 김 씨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참고만 살던 자신을 바꾸기로, 작은 일도 스스로 표현하기로. 이번 주는 몸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아. 나는 이런 말 들으면 마음이 아파라는 말을 입 밖에 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자식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솔직한 얘기해줘서 좋아요. 그럼 다음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요 라는 말들이 돌아왔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자식이라도 모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는 입으로 말해야 전해집니다. 침묵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절의 시작입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말 안 해도 알아야 하는 거 아냐? 그 생각이야말로 당신을 외롭게 만드는 진짜 독입니다. 이제는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입니다. 자식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친구에게도, 스스로에게도 말입니다. 노년에는 더욱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억지로 웃지 마십시오.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당신의 속마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표현하는 순간 관계는 회복되고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노년이 행복하려면 네 번째, 나이 먹어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0세 이정한 씨는 젊은 시절 중소기업에서 부장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도 잘했고 후배들 사이에선 리더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그는 하루가 다르게 자신이 투명 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동네 모임에 나가도 아무도 그의 말을 집중해서 듣지 않았고 가족들 앞에선 조언 한마디도 귀찮게 여겨졌습니다. 그는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내가 말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자꾸만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이 여전히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딸은 아빠, 이제 그만 좀 과거 얘기 좀 그만하세요. 라고 말했고 아들은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 씨는 점점 분노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내가 이 집안에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된 건가? 그렇게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이 아니라 바로 그가 버리지 못한 인정력이었습니다. 과거의 지위를 현재에도 유지하려는 그 욕망이 그를 외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그는 우연히 근처 복지관의 중년시 낭독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엔 화려한 과거도 없고 직함도 없고 오직 지금의 나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평생 전업주부였고 누군가는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평등했고 모두가 각자의 시를 읽으며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인정은 바깥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주는 것이구나. 그 이후 그는 더 이상 가족 앞에서 과거의 영광을 들먹이지 않았고 대신 손주와 시를 읽고 대화를 나누며 지금의 나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더 커집니다. 그러나 그 욕망은 현실과 충돌하면서 자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특히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무심하게 반응할수록 그 공허함은 더 깊어집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건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뤘던 과거는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즐기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인정받기 위해 말하지 말고 그냥 말하고 싶은 걸 하십시오.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한다면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노년이 행복하려면 5번째,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69세 박말순 씨는 평생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하나 믿고 살았습니다. 시댁에 들어가 며느리 노릇할 때도 남편 뒷바라지하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며 단 하루도 자신의 옷 한 벌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애들 학원비, 남편 기름값부터 챙겼습니다. 그렇게 참고 견디고 양보하며 살았습니다. 마음속엔 늘 이런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만 견디면 언젠가 보상받을 날이 오겠지. 그렇게 40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생 끝에 도착한 노년의 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늘 피곤하다며 무뚝뚝했고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빠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박 씨는 하루 종일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고생 끝에 뭐가 온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이 수목원 나들이를 제안했습니다. 평생 집 밖 생활을 안 하던 박 씨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억지로 따라 나선 날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시원한 바람, 노란 꽃잎, 웃으며 사진을 찍는 또래 여성들 사이에서 박 씨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이런데 너무 오고 싶었나 봐요. 그날 이후 박 씨는 삶의 철학을 바꿨습니다. 고생 끝에 낙은 오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낙은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만들고 찾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뜨개질을 배우고 지역 마을 방송 리포터로도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처럼 남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자신만의 즐거움을 좇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은 어쩌면 우리 세대를 조용히 지배해온 미신입니다. 그 말에 속아 너무 많은 시간을 희생했습니다. 견디고 참다 보면 누군가가 상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절대 당신의 고생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노년은 더 이상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스스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낙을 만들어야 합니다. 즐거움도 여유도 기쁨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커피 한 잔이, 오늘의 산책 한 번이, 오늘의 웃음이 바로 낙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한다면 지금 바로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낙은 고생 끝에 오는 것이 아니라 고생을 멈춘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노년이 행복해지려면 6번째, 혼자가 불행하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68세 이정숙 씨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이후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혼자 국을 뜨는 일이 이렇게 괴로운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누구와도 말 한마디 섞지 않은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허비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혼자라서 불쌍하다. 인생이 끝났다. 그렇게 믿으며 매일을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열린 시니어 독서 모임에 우연히 참석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시간 때우려 갔던 자리였지만 70대 남자, 60대 여성, 심지어 80이 넘은 할머니까지 모두 혼자였고 오히려 씩씩하게 자기 이야기를 꺼내고 책을 낭독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혼자라는 상황에 스스로를 가둬왔구나. 이후 그는 혼자 카페도 가고 혼자 영화도 보고 혼자 여행도 떠났습니다. 누구도 눈치를 주지 않았고 오히려 홀로 서 있는 자신이 더 당당하고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외롭긴커녕 나는 이제야 나를 찾은 것 같아요. 그동안 왜 그렇게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안심했던 걸까요?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착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혼자라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건 혼자는 불행하다는 고정관념입니다. 누군가와 있어야만 따뜻하고 함께 있어야만 안전하다는 이 오랜 세뇌는 노년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지우게 만듭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하루라도 TV를 끄고 조용한 음악을 틀고 혼자 밥을 천천히 씹으며 괜찮다고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시선을 거두고 진짜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시기입니다. 노년의 자유는 혼자라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진짜 기회는 지금입니다. 혼자면 안 된다는 착각만 버린다면 당신의 삶은 더없이 단단하고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노년이 행복해지려면 7번째, 평생 고생한 보상을 바라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면 누구라도 나한테 잘해야 돼. 그게 사람이잖아. 경남 창원에 사는 75세 정기태 씨는 젊은 시절 공사판에서 구두를 닳도록 뛰어다니며 두 아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하루 일당 6,000원일 때 허리 한번 못 펴고 살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쉬지 않고 일했고 옷도 한 벌씩만 입고 다니면서 자식들 뒷바라지에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 후에 돌아온 건 너무나도 쓸쓸한 현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바쁘다며 명절에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이민을 간 뒤 거의 연락이 없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이제는 무미건조하기만 합니다. 정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 고생을 한 건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리고 그는 점점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들 내가 고생한 걸 모르니까 이렇게 대하는 거야. 내가 뭘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라도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 하나 듣고 싶은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여기서 드러나는 진짜 문제는 보상 심리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라는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행을 키웁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돌려받고 가품을 받고 싶다는 그 마음은 현실과 충돌할수록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감정에 스스로를 가둬버리게 됩니다. 정기태 씨는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에서 노년 심리치유 프로그램이라는 작은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신 건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상을 누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글쎄요, 자식이겠죠. 그러자 진행자는 말했습니다. 혹시 그 보상을 스스로 해본 적은 있으세요?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준 보상은 무엇이었나를 돌아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고 스스로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멋진 옷 한 벌, 여행 한 번, 자기만을 위한 휴식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오래 망설였던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엔 평생 꿈꿨던 동해 바닷가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단순했습니다. 보상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과거를 완벽히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당신의 땀과 눈물의 무게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받으려 할수록 상처는 커지고 실망은 깊어집니다. 당신이 평생 흘린 땀과 눈물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고생의 대가를 남에게서 찾는 순간부터 당신은 현재의 삶을 망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고생을 내려놓고 오늘을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 지금부터는 내가 나를 돌보겠다. 노년의 진짜 행복은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는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생했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위한 작은 선물 하나만 시작해도 그 인생은 다시 달라집니다. 혹시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재혼을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혼자라는 사실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좋겠다 는 생각으로 재혼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혼자가 외롭다고 해서 무작정 재혼을 결정했다가는 차라리 혼자가 더 나았다 라는 후회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년에 재혼하면 절대 안 되는 4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4가지를 반드시 따져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남은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복이 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상대방이 내 재산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노년에 재혼을 고민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진짜 나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재산을 원하는 것인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지고 누군가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 재혼을 결정했다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빼앗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의 재혼에서는 경제적인 문제와 상속이 복잡하게 얽힐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따뜻하게 다가오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재산을 어떻게 하면 자기 몫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계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노년에 재혼한 후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나 경제적 손실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결혼 후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점점 더 많은 재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부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도 부부인데 생활비를 같이 쓰는 게 당연하지 않아? 내가 돈이 부족한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같은 말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상대방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법적으로 재산이 얽히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는 법적으로 내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내가 평생 아끼고 모은 돈과 집이 내 자식이 아닌 배우자와 그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를 노리고 재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재혼 후 예상하지 못한 빚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이 결혼 전에 빚이 있었지만 숨기고 있었다면 결혼한 순간부터 나는 그 빚의 일부를 함께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내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선택한다고 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혼은 더 복잡해지고 재산 분할로 인해 내가 모은 돈을 상당 부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을 만나기 전보다 경제적으로 더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야 상대방의 진짜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랑이라 믿었지만 결국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깊은 배신감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나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면 그 관계는 결국 고통과 후회만 남게 됩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상대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재산까지 함께 하려는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재혼은
내 평생의 재산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72세 이 씨는 몇 년 전 자녀들이 독립한 후 찾아온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같은 연령대의 여성으로 서로 의지하며 따뜻하게 살자며 다정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씨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에 빠져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의 태도는 급변했습니다. 아내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생활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라면 함께 나누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는 말에 이 씨는 처음에는 선뜻 도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큰 금액을 요구했고 심지어 집을 내 명의로 돌려놓자 돈이 필요하니 적금을 해약해달라는 요구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함을 느낀 이 씨가 거절하자 아내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말도 없었고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법적으로 혼인 상태였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일하며 모아온 돈 중 절반 가까이를 잃고 난 후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결국 내 재산을 노린 것이었구나. 그는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혼자가 더 나았다. 내 인생 마지막을 망쳤다. 노년의 재혼,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현실 검토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상대방의 건강 상태에 따라 노년이 병간호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서로 의지하며 함께 늙어가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건강 상태에 따라 내 남은 인생이 배우자의 간병인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프더라도 회복이 빠르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번 건강이 악화되면 회복이 어려워지고 상대방을 돌봐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병원 동행이나 약 챙기는 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기저질환이 있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면 재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간병인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절염, 당뇨, 심장병, 치매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면 시간이 갈수록 나의 삶도 그 병에 묶이게 됩니다. 상대방이 움직이기 힘들어지면 목욕을 도와주고 식사를 챙겨주고 병원비와 약값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간병이 당연한 의무가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돕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과 그 가족들은 배우자가 돌보는 게 당연하지 않나? 라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녀들이 찾아와 우리도 바쁘니까 부모님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떠나는 순간 나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병간호는 단순한 헌신이 아닙니다.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희생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을 돌보느라 나 자신의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내 인생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병간호를 하다 보면 나는 언제 쉬고 언제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치매나 중증 질환을 앓게 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단순한 간병을 넘어서 상대방이 나를 인식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된다면 이때는 선택권조차 사라집니다. 나는 상대방을 버릴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으며 마지막까지 간병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행복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또 다른 희생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기존 질병이 있는지, 가족들의 간병 태도는 어떤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서로 돌봐주면 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재혼했다가는 나의 남은 인생이 병간호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씨는 몇 년 전 혼자가 외로워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남성이었고 함께 노후를 즐길 생각에 망설임 없이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남편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고혈압과 당뇨, 관절염을 앓고 있었지만 이를 숨긴 채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결혼 후 병세가 악화되자 이 씨는 자연스럽게 간병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 함께 가고 약을 챙겨주는 정도였지만 남편이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식사 준비, 대소변 처리, 밤새 돌봄까지 모든 것이 이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남편의 자녀들이 찾아와 새엄마가 돌봐주는 게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이 씨는 끝없는 간병에 지쳐갔습니다. 결국 나는 남편이 아니라 환자와 결혼한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혼을 고민했지만 법적 문제와 주변의 시선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혼자가 더 나았다. 이 씨는 후회했습니다. 노년의 재혼,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따져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내 남은 인생을 간병의 굴레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재혼 후 후회해도 다시 혼자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년의 재혼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삶이 더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막상 재혼을 하고 나면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가 더 나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때 가서 후회해도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가 맞지 않으면 헤어질 수도 있고 이혼 후 다시 새 출발을 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재혼한 후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젊었을 때보다 몇 배나 더 어려운 일이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주변의 시선, 감정적인 부담 등이 얽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혼인신고를 한순간부터 법적으로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 연금 나눔, 심지어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나에게 의존하고 있었다면 생활비까지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년에 이런 법적 분쟁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결국 그냥 참고 사는 게 낫겠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주변의 시선과 가족들의 반응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이 처음에는 엄마 아빠도 행복해야지라고 말하며 재혼을 응원했더라도 막상 이혼을 고려하면 그 나이에 또 이혼을 하겠다고 그냥 참고 사는 게 낫지 않아? 라며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혼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결국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감정적인 부담입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야 한다는 죄책감, 나이 들어 또다시 혼자가 된다는 두려움이 커지면서 이혼을 결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노년 이혼자들이 다시 혼자가 될 바엔 그냥 참고 살자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이혼 후의 삶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젊을 때보다 훨씬 힘듭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고 정서적으로도 깊은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참고 살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외로움과 후회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 남은 생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단순히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서둘러 재혼했다가는 이혼도 못하고 벗어나지도 못한 채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얽혀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결혼이 정말 평생 유지될 수 있을까? 만약 실패했을 때 나는 다시 혼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확신이 없다면 재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혼자가 두려워 결혼을 선택하는 것은 더 큰 후회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71세 이 씨는 오랜 독신 생활 끝에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이었고 서로 의지하며 살자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씨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급하고 고집이 강했으며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습니다. 생활 습관도 완전히 달라 매일 부딪혔고 점점 대화조차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재산 분할 문제가 발생했고 남편은 함께 살아온 시간이 있으니 내 몫을 달라며 법적 대응까지 준비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 나이에 이혼해서 뭐 하려고 그냥 참고 살아 라며 반대했고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이 씨는 이혼도 못하고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은 상태로 남편과의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재혼하지 않았을 거야. 그는 깊이 후회했습니다. 노년의 재혼 한번 들어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서로의 생활 습관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을 고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해보면 좋은 사람과 함께 살기 좋은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젊을 때는 서로 맞춰갈 시간이 있지만 노년에는 이미 오랜 세월 고착된 생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작은 차이조차 극심한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 습관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다르다면 한 사람은 새벽부터 일어나 활동하는 아침형 인간인데 다른 한 사람은 늦잠을 자고 밤늦게까지 TV를 보는 생활을 한다면 처음에는 참고 이해하려 해도 결국 조용히 좀 해.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앉아? 라는 불만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식습관이 맞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한 사람은 집에서 직접 요리한 건강식을 선호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외식을 좋아하고 기름진 음식을 즐긴다면 하루 이틀은 양보할 수 있지만 매일같이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관계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청결과 정리 습관도 심각한 갈등을 일으킵니다. 한 사람은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을 유지해야 마음이 편한데 다른 한 사람은 물건을 아무데나 놓고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은 쌓이고 결국 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말이 오가면서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도 큰 문제입니다. 한 사람은 꼼꼼하게 절약하는 스타일인데 다른 한 사람은 돈을 계획 없이 쓰는 스타일이라면 처음에는 서로 맞춰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내가 왜 이 사람 때문에 불안해해야 하지? 라는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생활 습관 차이는 젊었을 때는 이해하고 적응할 시간이 있지만 노년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의 방식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이 나이에 내가 왜 맞춰야 해? 라는 생각이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생활 습관 차이로 인해 다툼이 반복되면 같이 있어도 외로운 관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배우자가 있으니 덜 외롭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차라리 혼자가 더 편했을 텐데 라는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새로운 행복을 찾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면 그 관계는 행복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갈등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보다 현실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할 때 내 생활이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확신이 없다면 차라리 혼자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70세 김 씨는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로워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같은 연령대의 남성이었고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결혼 후 생활이 시작되자 끔찍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늦게까지 TV를 켜두고 잠드는 완벽한 저녁형 인간이었고 김 씨는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형 인간이었습니다. 조금만 맞춰주면 안 돼? 라며 서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김 씨는 직접 건강식을 만들어 먹는 걸 좋아했지만 남편은 그냥 밖에서 사 먹자 라며 외식을 고집했습니다. 음식 취향 하나조차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청결 문제도 스트레스를 극대화시켰습니다. 깔끔한 환경을 유지해야 마음이 편한 김 씨와 옷을 아무 데나 벗어두고 설거지도 미루는 남편. 처음에는 참고 살려고 했지만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재혼을 후회하며 이혼을 결심했지만 주변의 시선과 법적 문제로 인해 쉽게 관계를 정리할 수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혼자가 더 행복했다. 김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재혼은 평생을 스트레스와 후회로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정말 함께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짊어져야 할 또 하나의 짐이 될 사람인지 다시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혼자가 두려워 무작정 결혼을 선택하기보다는 혼자서도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좋아요, 구독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순간 상처받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떠날 사람은 붙잡아도 떠나고 남을 사람은 애쓰지 않아도 남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관계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각자의 삶이 바빠지고 가치관이 변하고 건강 문제로 만나기 어려워지면서 결국 곁에 남는 사람은 극히 일부뿐입니다. 그런데도 인간관계에 집착하면 남는 것은 실망과 상처뿐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고 노력할수록 더 초라한 기분이 들고 결국 혼자 남았을 때 깊은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부터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이유 7가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어차피 떠날 사람은 떠납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순간 상처받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상황은 달라집니다. 각자의 인생이 바빠지고 가치관이 변하고 건강 문제로 만나기 어려워지면서 결국 곁에 남는 사람은 극히 일부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난 사람들을 붙잡으려 하고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면 남는 것은 상처와 외로움뿐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인간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과 가정, 사회생활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직장 동료와 멀어지고 자녀들도 독립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연락을 강박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이 바쁜데도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다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억지로 유지하려는 관계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바쁘거나 가치관이 달라졌거나 혹은 단순히 더 이상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멀리할까? 라는 생각을 하며 서운함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상처를 받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떠날 사람은 붙잡아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젊을 때는 부모가 인생의 중심이었지만 자녀들도 결국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키워줬으니 이제는 나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집착하면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편안한 거리에서 서로 존중하며 지낼 때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부담을 주지 않으면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찾아오게 됩니다. 노년에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집착하는 순간 그 관계가 깨질 때 엄청난 상실감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면 인간관계가 줄어들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취미를 갖고 건강을 챙기고 자신만의 일상을 만들어 나가면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곁에 남게 됩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습니다. 인위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기보다 스스로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년에는 억지로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인간관계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를 끌어안으려는 순간 당신은 지치고 외로워질 뿐입니다. 노년에는 인간관계를 줄이는 것이